자, 우리가 개발론까지 했죠. 개발론. 오늘 자리 없습니다. 오늘 자리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령이 좀 필요해. 요령이 맨날 양만 많다 그러고. 우리 저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 개발론까지 딱 끝나면 개발론 앞은 뭐였어요? 금융론. 금융론 앞에는 투자론. 이게 투자, 금융, 개발, 투자, 금융, 개발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합쳐서 12개 정도 나오죠. 12개. 여기는 뭐 익힘장도 보고 문제도 좀 풀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저기 앞부분은 그래도 조금 익숙하잖아. 정책 말고는 뭐 총론이나 경제론. 그래서 항상 어디가 문제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야. 여기서부터 끝에까지. 근데 여기서부터 끝에까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유리합니까? 그럼 여기는 문제 많이 풀 필요도 없어. 그냥 단순 암기야. 단순 암기. 그래서 오늘은 특강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한 문제짜리 단순 암기 주제 오늘 쑥 하고 다음 주에 반복하면서 문제 한번 풀고. 그러니까 오늘 수업 자리가 없어요. 다음 주에. 그럼 이제 53페이지 봐봐요. 빵코노트 익힘장 53페이지. 관리 있어요. 관리에 시설 관리입니까? 자산 관리입니까? 요 두 개 구분하는 거. 일단 잘 나옵니다. 시설 관리, 자산 관리. 자, 시설 관리는 시설의 운영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입니다. 됐어. 시설의 운영 유지. 그리고 무슨 관리? 요 두 가지 꼭 기억해야죠. 소극적. 그러니까 우리 시설 관리는 누군가가 시설이 고장 났습니다 라고 요구해야만 시작되죠. 그걸 우리가 소극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시설 관리는 항상 시설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기술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아니 왜 총대 밀고 4개나 들고 왔어? 남들 저기 혼자서 불쌍하게. 자, 일단 53페이지. 그래서 일단 시설 관리 잘 나옵니다. 시설의 운영,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누군가의 요구로 시작하는 소극적. 그리고 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이 중요하죠. 기술적 관리. 자, 그 다음에 자산 관리가 있습니다. 자산 관리는 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 당신의 자산을 맡겨주세요. 그럼 자산을 불려드리겠습니다. 뭐 요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자산의 가치가 불어나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투자, 금융, 개발. 우리 좀 전에 했잖아. 우리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 투자, 금융, 개발. 이런 게 진행돼야 자산의 가치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투자론,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 재투자, 재개발. 이게 투자, 금융, 개발이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파이낸싱, 재투자, 재개발 이런 거 나오면 전부 다 자산의 가치를 불리는구나. 이게 자산관리예요. 자산관리. 자, 그 다음에 자가관리입니까? 위탁관리입니까? 요 두 개. 자가관리는 건물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거고, 위탁관리는 전문업체가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거. 보세요. 소규모 부동산에 유효합니다. 그럼 자가관리겠죠. 그리고 자가관리는 건물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건물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건물 소유자가 책임자고 건물 소유자 이름으로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없다? 둘 수 있다. 그러니까 강력한 지시통제. 건물 소유자가 책임자니까 강력한 지시통제. 그 다음에 신속하고 종합적인 업무 처리. 그 다음에 기밀 보안의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요 4개가 자가관리죠. 자가관리. 자, 그리고 공동주택 등 대형 부동산에 유효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위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획관리. 좋은 소리 나오면 다 뭐예요? 좋은 소리. 위탁관리예요. 위탁관리.
위탁관리. 그 다음에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면 요건 혼합관리. 혼합관리. 그래서 밑에 따로 떨어져 있는 거야. 자, 그럼 뭐가 끝나요? 관리가 끝나. 이 봐봐. 몇 분 걸렸어? 5분 걸렸다니까. 그러니까 관리론 같은 건 5분 보면 그냥 문제 맞춰. 근데 굳이 그냥 시간 아깝게 막 이거 풀고 필수서 정도 한번 보면 되는데 이거 풀고 문제 풀고 정답 맞추고 그럼 1시간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필수서를 딱 한번 보든지 익힘장을 한번 보든지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짧게. 그래야 시간이 준다고. 대신 이거 하나만 하고 퇴근할 거야. 이런 주제들 몰아서 싹 한번 하고 할 거야. 싹 한번 하고 훑어야 된다고. 이게 그게 바로 관리론부터 뒤쪽이라고. 이래야 시간이 세이브가 되는 거라고. 자, 그럼 이제 봐. 마케팅 가기 전에 관리론에서 뭐 했어? 빨리 넘겨. 54페이지 펴 빨리. 54페이지. 이게 암기가 돼야 된다고. 암기가. 일단 첫 번째 시설관리와 자산관리. 시설관리가 뭡니까? 자산관리가 뭡니까? 시설관리가 뭡니까? 자산관리가 뭡니까? 그 다음에는 전혀 감이 없어. 자가관리와 위탁관리.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이게 중요하다고.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럼 또 마케팅 보고 또 합시다. 오늘은 그런 것들 그냥 다 나열해서 암기하게 뒤쪽에 있는 거. 자, 마케팅은 일단 마케팅이 뭡니까? 물어보면 친구가 마케팅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거예요? 마케팅은 마케팅이지 라고 하지 말고 항상 마케팅은 기업이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 기업이 뭔가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기업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럼 다 마케팅이야. 마케팅. 근데 마케팅은 크게 세 가지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세 가지. 자, 마케팅이니까 이걸 뭐라고 해석한다?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방법이야? 시장을 보다 많이 점유하면 뭐가 극대화돼요? 수익이 극대화되겠지. 시장 점유가 시장을 보다 많이 점유하겠습니다. 고객 점유는 고객을 보다 많이 점유하겠습니다. 관계 마케팅은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게 크게 전략이에요. 시장을 보다 많이 점유하겠다. 고객을 보다 많이 점유하겠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게 큰 전략이에요. 그런데 빵꾸 뚫어진 걸 잘 봐. 항상 여기가 공급자야. 공급자면 기업이죠. 기업이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그럼 기업은 기본적으로 아니 시장을 보다 많이 점유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 또는 기업이 중심입니다. 그러면 무슨 전략? 시장 점유 마케팅. 그 다음에 고객 점유는 고객을 보다 많이 점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을 잘 알아야 돼? 못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되니까 고객의 행동, 그 다음에 고객의 심리 이런 것들을 중시하죠. 자, 그 다음에 지속적인 상호작용. 이걸 우리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학에서. 상호작용, 관계. 관계. 자, 그 다음에 시장 점유 마케팅의 세부 전략이 있죠. 그게 바로 STP, 4P. 그 다음에 고객 점유의 아이다 원리가 있어. 아이다. 그럼 우리가 암기가 항상 아이다 원리 나오면 고객은 아이다 이렇게 지금 연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다 원리가 도대체 뭐냐 물어보면 고객은 아이다. 맨날 암기 코드만 알고 있어. 암기 코드만. 이건 우리 부동산 학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야. 모든 과목에서 다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냥 밑도 끝도 없어. 그냥 두 문자만 따고 있어. 자, 아이다 원리가 뭐예요? 이게 소비자 행동이죠.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행동. 이게 정확히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4단계를 말하는 거죠. 4단계. 이걸
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다라고. 자, 그럼 이제 잘 봐. 이제 다 왔어. 이제 올 사람 10분 지나니까 이제 올 사람들 다 왔어. 관리론부터는 5분이면 끝나, 논점이.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지 말고 필수서를 한번 보든 익힘장을 한번 보든 이렇게 보면 돼. 짧게. 대신 어떻게 암기를 좀 해야 돼. 자, 관리론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첫 번째 시설관리 무슨 관리? 시설관리 무슨 관리? 자산관리. 자산의 가치를 불려주는 자산관리.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힌트 2. 투자, 금융, 개발. 그래서 투자, 포트폴리오,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뭐 재투자, 재개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자산관리. 그리고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직접 관리한다. 자가관리. 전문업체에 맡긴다. 위탁관리, 혼합관리. 요 두 개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케팅에 딱 들어가 보면 이제 시작이. 마케팅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행동이고 크게 전략이 어떻게? 시장을 보다 많이 점유하겠다. 시장 점유. 고객을 보다 많이 점유하겠다. 고객 점유. 그 다음에 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봐야 돼. 공급자 중심, 그럼 뭔가? 공급자 중심 그러면 시장 점유. 소비자 행동을 강조해요. 그러면 소비자가 고객이니까 고객 점유. 지속적인 상호작용 관계 마케팅.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STP 사표예요. STP. 자, 핵심이 S는 시장을 무조건 쪼개는 거죠. 이렇게. S는 시장을 이렇게 쪼개요. 세분한다는 거예요. 시장을 세분. 근데 왜 시장을 세분합니까? 그러면 모든 시장에서 내가 다 1등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쪼개놓고 그 시장에서 가장 자신 있는 뭘 설정한다? 타켓, 목표를 설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돼? 뭔가 열심히 해줘야 돼. 그리고 열심히 해줘야 1등을 하겠죠. 또는 수익이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항상 시장을 세분합니다. S. 세분된 시장에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했으면 이제 1등을 하기 위한 아둥바둥 또는 몸부림을 쳐야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힌트 삐읍. 힌트 삐읍. STP에 지금 STP 하고 있으니까 힌트 삐읍 나오면 뭐라고 나와야 돼? 포지셔닝 나와야지. STP니까. 아니야. 그냥 대충 삐읍이라고 했잖아. 삐읍 하면 대충 쌍비읍 같다 해야지. 콩글리시로. 그러니까 STP 하면 S 시장을 쪼갠다. T 타켓 목표를 설정한다. P 포지셔닝. 피읍이구만. 삐읍이 아니라 피읍 포지셔닝. 포지셔닝. 자, 그래서 포지셔닝이라는 게 뭐라고요? 1등을 하기 위한 아둥바둥. 근데 이제 포지셔닝의 해석이 일단 다른 기업, 다른 제품과 차별화를 시도해야죠. 그래야 내가 1등 하겠지. 차별화. 그리고 고객의 마음, 고객의 지각 속에 상품을 위치시킵니다. 위치, 이게 포지셔닝이죠. 요새 잘 나오는 표현이 요놈이라 그랬어. 그래서 항상 소비자 집단을 다양한 특성에 따라 세분합니다. 그럼 S 세분된 소비자 집단에서 목표를 설정합니다. 타켓 T. 그리고 1등을 하기 위한 아둥바둥 차별화 위치의 설정. 그래서 우리가 두 문자는 이게 포지션이니까 포, 차, 위치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포지션이 차별화 위치. 그리고 요거 사례가 뭐였어요?
고객의 마음, 고객의 지각 속에 상품을 위치시킵니다. 그러면 전라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전라도 사람들의 지각 속에는 항상 껌이라면 무슨 껌? 예, 서울 사람들이라 감이 없나 봐. 혜택껌. 부산 사람들의 마음에는 롯데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포지셔닝이라고 한다는 거죠. 포지셔닝. 자, 그럼 봐. STP의 P가 차별화를 시도해서 1등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품을 고객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1등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게 일반적이야. 시험은 요거 잘 나오지만 이게 어려우니까 잘 나오는 거고. 차별화. 자, 차별화를 시도하는 게 포지셔닝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근데 차별화를 어떻게 시도합니까? 그러면 4가지 P를 차별화시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문자를 어떻게 딴다? 제, 가, 유, 지. 갑자기 처음 들어본 듯해. 표정이. 이거 쉬운 거잖아. 일딱 함께해야지. 제가 유진입니다. 제품 차별화. 가격 차별화. 유통경로 차별화. 촉진 차별화. 촉진, 판매 촉진, 프로모션. 그래서 이게 제가 유진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유진. 자, 이 중에 일단 차별화된 아파트의 설계, 그럼 이게 제품 전략이죠. 제품 차별화, 제품 전략이지. 제품. 그리고 아파트에 체육시설,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합니다. 이것도 제품 전략. 제품 전략. 그리고 유통경로를 조심하라 그랬어. 유통경로는 딱 3가지밖에 없다고. 직접 판매할 것이냐, 대행사를 활용할 것이냐, 중개업소 사장님을 활용할 것이냐. 이게 유통경로죠. 직접 유통할 것이냐, 직접 할 것이냐, 대행사, 중개업소 사장님을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게 유통경로죠. 유통경로. 그리고 뭐 경품, 사은품, 이런 것이 촉진이죠. 프로모션. 자, 그러니까 흐름이 이렇게 돼 있다고. 시장을 보다 많이 점유하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야. 이게 요 한 줄에서 해석해야지. 시장을 보다 많이 점유하겠습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 누가 좋아라 한다?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그리고 세부 전략이 STP 4P. S 시장을 쪼개고, T 목표를 설정하고, P 포지셔닝 1등을 하기 위한 아등바등. 그 전략이 대표적으로 4가지를 차별하는 거라고. 제품, 가격, 유통경로, 촉진. 자, 그 다음에 아이다 올리는 항상 무슨 점유? 고객 점유 마케팅이야. 고객 점유 마케팅. 그리고 아이다 올리는 항상 순서를 자주 묻죠. 순서. 항상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아. attention, 주의. 그 다음에 interest.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봐야 되냐? 판매자 입장에서 봐봐. 판매자가 구매 행동을 만들어내야 돼. 판매자가 구매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근데 판매자가 구매 행동을 만들어내려면 일단 나를 보게 해야지. 물건을 파는 나를 보게 해야지. 이게 attention이야. 그리고 나를 계속 보도록 해야지. interest, 흥미를 주고. 그리고 뭘 유발하는 거예요? 구매 욕망을 이끌어서 구매 행동에 이끌게 합니다. 구매 욕망, 구매 행동. 이게 누구 입장에서? 판매자 입장에서 판매자가 소비자를 어떻게 유인하느냐, 그 단계라고. 유인하느냐. 그래서 attention, 그 다음에 interest, 그 다음에 항상 여기 세트야. 구매 욕망, 구매 행동. 구매 욕망, 구매 행동. 중개사 이게 중개 실무에도 있는 내용이야.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우리 중개사법의 그 기본서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봤어? 그게 중개사 기본서에 들어가 있다고. 아이다 올리가 들어가 있어. 중개 계약 뒤에. 근데 사람들이 있는지 하나도 모르죠. 왜?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 강의 자체를 안 하니까. 어? 찾아봐. 가운데에 있어. 막 이마 한 3장인가 4장인가 있어. 아이다 올리가. 그게 어떻게 하라고? 중개사 사무실에서 자, 고객이 딱 지나가. 그럼 뭐? 여보쇼, 뭐쇼? 아니, 쳐다는 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물건을 팔려면. 어텐션.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 관심을, 나한테 계속 관심을 갖게 해야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아따, 피부가 뭔 했는데 피부가 이렇게 고와졌수? 젊어졌수? 이렇게 관심을 유발해야 계속 나랑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뭘? 구매 욕망, 구매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봐. 이것도 마케팅도 끝이야. 마케팅 그거는 이제 이렇게 흘러와야 돼. 자, 관리에서 가장 먼저 시설 관리와 무슨 관리? 자산 관리. 자산 관리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관리. 그래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투자, 금융, 개발. 뭐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다음에 재투자, 재개발. 자, 그다음에 관리론에서 자주 나옵니다. 관리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자가관리, 위탁관리. 그럼 해봐. 소형 부동산, 자가관리, 강력한 지시통제, 자가관리. 기밀 유지에 유리합니다. 자가관리. 이제 좀 어려워.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책임 소재 그럴 줄 알았어. 문제가 터지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혼합관리에서 유일하게 자주 나온 게 그거라고. 혼합관리는 건물 소유자와 위탁업체가 함께 관리하니까 문제가 터지면 항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딱 가. 그럼 일단 마케팅의 큰 전략 3가지를 먼저 딱 던져 놓는다고. 그게 무슨 전략? 큰 3가지. 봐봐.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맡은. 이게 문제 풀이가 여기는 중요치 않다고. 자꾸 암기해서 문제 보면 내용만 기억나면 웬만하면 맞춰.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마케팅. 자, 공급자 중심, 시장 점유, 지속적인 상호작용, 관계 마케팅. 그 다음에 STP는 시장을 세분한다, 목표를 찾는다, 그 다음에 포지셔닝 1등을 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차별화를 시도한다, 위치를 설정한다. 그리고 차별화의 4가지. 진. 제품, 가격, 유통경로, 촉진. 유통경로가 몇 개 없어. 3개밖에 없어. 직접 할 것이냐, 대행사를 쓸 것이냐, 중개업소 사장님을 활용할 것이냐. 요거밖에 없어. 그리고 경품, 사은품, 촉진. 그 다음에 아이다 올리는 뭡니까? 고객점유 마케팅이고, 이 아이다 올리라는 게 고객이 물건을 사는 4단계를 말해. 물건을 구매하는 4단계. 항상 어텐션, 인터레스트. 그 다음에 2개 세트. 구매, 욕망, 구매, 행동. 이렇게. 구매, 욕망.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간다? 이제 고전 이론이야. 고전 이론. 이게 믿고 좀 해봐. 믿고 좀. 여기는 그냥 이렇게 자꾸 봐. 기억에 남으면 문제 풀어. 기억이 없어서 그런 거지. 자, 우리 지대 이론 들어갑시다. 지대 이론은 매년 하나요. 여기 예외 없어. 매년 하나야. 근데 딱 몇 페이지로 정리해놨어요. 56페이지. 딱 하나로 정리해놨죠. 하나로. 그럼 일단 지대 이론에 4대 천왕이 있어.
지대이론의 사대천하. 리카도의 차액지대.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암기를 안 해놨는데 문제를 볼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이 익숙하게 자꾸. 최소한 주관식은 아니고 우리 객관식이니까 내가 말하면 떠는 올라야 된다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연상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연상을 했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깔아놓고 시작한다고. 어차피 우리는 객관식이니까 리마 튜알. 그래서 리카르도의 차액지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튜넨의 위치지대, 알론소의 입찰지대. 그래서 리마 튜알. 연상은 리카도니까 차액지대야. 마르크스는 뭐 하고 자빠졌다고? 맞절하고 자빠졌습니다. 절대지대. 튜네는 뛰어. 어디로 뛰어? 위로 뛰어. 그리고 알론소는 소를 키워. 알론소는 소를. 그래서 소를 뭐에 물어? 입찰에 붙입니다. 알론소는 입찰에 붙입니다. 소를 키워 입찰에 붙입니다. 자, 그러면 리마 튜알 이제 눈에 보여? 자주 보여. 리마 튜알. 그러면 항상 지대이론은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를 묻는 이론이야. 지대가 왜 발생합니까? 토지 소유자가 왜 지대를 요구합니까? 이걸 찾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 정답이 있다 그래서 정답이 여기에 있어. 정답 어디에 있어? 이게 정답이라고. 이게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는 차액이 지대를 만들어내더라. 차액. 그럼 차액이 뭐요? 그러면 비옥도가 좋은 토지는 수확량이 더 많이 나와. 그러니까 그것만큼 그 차이만큼 지대를 더 달라고 합니다. 왜 차액지대야? 그 다음에 절대는 뭘 의미한다? 소유권, 절대권, 소유권에 기해서 지대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튜넨의 위치지대는 위치 때문에 지대를 요구한다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알론소의 입찰지대는 항상 사람들이 지대는 입찰에 붙이고 입찰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이 됩니다. 이거야. 그럼 이제 벌써 세 번째 지금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좀 입에 붙어. 그러면 이제 딱 하나만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만. 그게 어떤 거니? 그러면 자, 토지 소유자야.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서 토지를 농부에게 빌려주고 뭘 받으려고 해? 지대를 받으려고 한다고. 지대.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봐. 상식적으로. 일단 이 토지는 누구 거요? 내 소유잖아. 그러니까 뭔가 받아야겠어? 안 받아야겠어? 받아야겠지. 이걸 우리는 무슨 지대라고 한다고? 이게 절대지대라고 한다고. 소유권에 의해서 지대를 좀 줘야겠어. 이게. 자, 그리고 나서 가만히 봤더니 내 토지가 비옥도가 좋아. 비옥도가 좋아. 비옥도가 좋으면 수확량이 더 나오잖아. 그러면 더 달라고 그래야지. 내 토지 좋으니까. 비옥도에 따른 수확량의 차이. 이걸 우리는 무슨 지대? 차액지대라고 한다고. 자, 그리고 비옥도만 좋은가 봤더니 위치도 좋아. 위치, 정확히 말하면 시장과 가까운 위치야. 시장과 가까이 위치해서 시장에 곡물을 운송하는 수송비가 절약되는 지점이야. 이게 바로 위치에 따른 수송비지. 위치에 따른 수송비가 뭡니까? 그러면 현대 감각으로 따지면 우리 직장과의
그 수송이라고 생각하면 돼. 교통비라고. 교통비. 내가 지금 강남에 직장이 있습니다. 강남에 직장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거주하고 싶어? 강남에 왜? 교통이 좋잖아. 교통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거랑 똑같다고. 농부는 어디에 위치하고 싶습니까? 시장 근처에서 농사를 짓고 싶어. 왜? 그래야 시장에다 물건 바로바로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 토지가 시장의 근처야. 그래서 뭘 줄일 수 있습니까? 위치에 따른 수송비를 전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무슨 지대? 위치지대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비옥도도 좋아? 위치도 좋아? 그러면 달라는, 내 토지를 빌려달라는 사람이 많겠어, 적겠어? 많다고. 토지를 빌려달라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려달라는 사람이 많으면 토지를 결국 뭐에 붙인다는 거야? 입찰에 붙일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입찰에 붙이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대가 더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소유에다가 좋은 점이 있으면 지대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야. 지대가 계속. 비옥도가 좋으면 차액지대가 붙고, 위치가 좋으면 위치지대가 또 붙고, 경쟁이 심하면 입찰지대가 또 붙고, 이래서 지대는 점점 커갑니다. 그래서 시작이 뭐부터 시작해야 돼? 리마 튜알부터. 리마 튜알. 이게 다야, 이게. 리마 튜알. 리마 튜알. 지으면서 합시다. 리카르도의 차액지대,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튜넨의 위치지대, 알론소의 입찰지대. 그리고 이게 이해야. 내가 토지 소유자인데 말이야. 야, 내 소유니까 지대를 다오. 절대지대. 야, 내 토지가 비옥도가 좋아. 그래서 수확량이 많이 나와. 차액지대. 야, 내 토지 위치가 좋다. 위치지대. 야, 내 토지 달라는 사람이 많아. 입찰에 붙여. 입찰지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키워드를 이제부터 봅시다. 자, 첫 번째.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는 항상 땡땡땡이 뭐야? 비옥도. 근데 항상 시작을 이렇게 했다고. 이번에 여기다 빵꾸를 안 뚫어놨네.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는 차액이 지대를 만들어냅니다. 차액이 뭡니까? 비옥도에 따른 수확량의 차이. 이걸 우리가 차액이라고 한다고. 차액. 그리고 가정 잘 나온다고. 가정. 자, 리카르도는 비옥도를 강조했죠. 이유는 비옥한 토지는 희소하니까 비옥도를 강조했겠지. 그리고 요놈은 암기야. 항상 수확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수확 체감의 법칙. 수확 체감의 법칙. 수확 체감의 법칙. 이게 비옥한 토지의 이소성, 수확 체감의 법칙. 그리고 한계지, 최열등지. 한계지는 어떤? 한계지는 비옥도가 가장 떨어지는 토지. 이거부터 할까요? 최열등지. 자, 리카르도는 토지를 비옥도로 줄을 세웠어. 비옥도로. 그래서 비옥도가 좋습니다. 그러면 우등지. 비옥도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열등지. 최열등지니까 비옥도가 가장 안 좋아요. 꼴등이야. 비옥도가 꼴등. 꼴등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 끝이라고 불러. 끝. 이걸 우리가 한계지, 끝지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서 한계지가 나오면 비옥도가 가장 떨어지는 토지. 그 다음에 최열등지. 그럼 봐봐. 우등지, 열등지 이런 표현이 지대이론에서 나와. 우등지, 열등지 이런 게 지대이론에서 나와요. 그럼 누구 이론이라고 대충 추정해야 돼. 우등지, 열등지 이런 표현이 나와. 그럼 대충 누구 이론이라고 짝대기를 해야 돼. 리카르도겠지. 리카르도는 비옥도에 따라 비옥도가 좋아요. 우등한 토지. 비옥도가 안 좋아요. 열등한 토지. 비옥도가 가장 거지 같아요. 최열등지, 한계지. 그리고 리카르도는 비옥도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비옥도. 그러니까 비옥도가 제일 꼴등인 한계지, 최열등지는 지대 발생을 설명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게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거 다라니까 이게.
자, 리카르도의 차액지대.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는 무엇이 지대를 만들어? 차액이. 차액이 뭡니까? 비옥도에 따른 수확량의 차이. 그리고 왜 비옥도를 강조했나요? 비옥한 토지가 희소하니까. 그리고 수확량에는 뭐가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해되죠? 비옥한 토지는 희소하니까 비옥도를 강조했겠지. 그리고 이거 봐. 수확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 매개체예요. 자, 우리 동네에 토지가 하나가 있어. 응? 우리 동네에 토지가. 그리고 비옥해. 비옥도가 좋아. 그리고 여기는 비옥도가 좋아서 수확량이 무한대로 나온다고 생각해봐. 수확량이 무한대로. 무한대로. 그러면 다른 토지를 빌려서 쓸 이유가 있어, 없어? 바로 그 말이요. 수확량에는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서 곡식이 필요하면 다른 토지를 빌릴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지대가 지불되는 거라고. 그래서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수확 체감의 법칙. 그리고 비옥도를 강조하니까 비옥도가 제일 나쁜 토지는 지대 발생을 설명하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리카르도는 비옥도만 강조했기 때문에 비옥도가 제일 꼴등인 토지들은 지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지대를 안 받아야 돼. 비옥도가 가장 꼴등이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대를 받아, 안 받아? 그죠? 어떻게 공짜로 토지를 빌려줘? 그러니까 현실은 지대를 받는데 비옥도를 가지고는 지대 발생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런 거지. 자, 그 다음에 이게 뜬금없이 나오는 게 뭐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암기하자. 암기하자. 이거 빵꾸 뚫려다가 빵꾸 안 뚫었어. 빵꾸. 그러면 이제 이상한가 이상 안 한가 봐봐. 이게 연상 코드는 이거야, 연상. 연상은 지대는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잉어이다. 뭐 이게 지금 연상 코드야. 이제 7월달, 8월달 가면. 연못에 봐, 연못에서 뭔가 물고기가 이렇게 놀고 있어. 그래서 비단 잉어냐, 비단 잉어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비단은 아니고 그냥 잉어야. 그게 바로 비용은 아니고 그냥 잉어야. 비용은 아니라 잉어. 이게 연상 코드야. 비용이 아니라 그냥 잉여입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봐. 이게 왜 뜬금없이 시험이 잘 나옵니까? 그럼 여기까지만 봐봐. 여기까지만. 지대는 비용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자, 우리가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임대차를 하잖아요. 임대료. 그게 지대랑 비슷한 거지. 임대료는 내 활동의 경비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데 얘가 고전 이론이야, 고전 이론. 고전 이론은 항상 지대는 비용이라고 보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익이야. 그냥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돈을 벌죠? 그러면 그 번 돈을 뺏어가는 거라고 생각했어. 뺏어가는 거라고. 이게 지금이랑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라고. 지대는, 옛날에는 지대는 비용이 아니라 잉여를 착취하는 거라고 봤어. 농부의 잉여를. 이런 생각 해봤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지대를 내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봐봐. 이게 잊지 마. 이게 봐. 이제 이 사고가 뭐냐 그러면 토지는 항상 우리 고전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토지는 인간에게 자연이 공짜로 준 선물이다. 이렇게 책에 적어져 있어. 토지는 인간이 만들었어. 자연이 그냥 공짜로 줬어. 그래서 항상 고전 이론의 시작이 토지는 인간에게 자연이 공짜로 준 선물입니다. 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봐. 왜 나는 안 줬어? 바로 그거라고. 아니, 자연이 공짜로 준 건데 왜 나는 없냐고. 왜 나는? 바로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토지는 자연이 공짜로 준 거기 때문에 남에게 빌려주고 지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만든 물건을 남한테 빌려주면 나의 노력의 대가가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임대를 줘야죠. 근데 토지는 내가 만들었어. 자연이 공짜로 줬어. 공짜로 줬어. 근데 하필 네가 갖고 있으면서 네가 필요 없을 때 남한테 빌려주면서 돈까지 받아? 이 천이 공날인가나? 봐,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작이 항상 토지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 전체 사회 공동체가 공동으로 가죠. 토지만큼은 공동이라고 국가가 갖고. 이는 공짜로 준 거잖아, 자연이. 바로 그 사상이야. 이게 지대를 받는다라는 거, 잉여, 농부가 벌어들이는 잉여를 착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이 당시에는. 그래서 비용이 아니라 뭐다고? 잉여를 가져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잉여를 착취하는 것이다 이렇게는 시험에 안 내. 그냥 비용이 아니라 잉여이다 이렇게 낸다고. 잉여에서 뺏어가는 것이다. 됐다? 그러니까 연상은 비단 잉여냐 봤더니 비단은 아니고 그냥 잉여야 이런 거야. 자, 그럼 이제 봅시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는 쉽지. 절대권이 지대를 만들어냅니다. 절대가 뭐니? 소유. 그리고 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는 소유권을 강조해서 지대를 요구하니까 한계지, 최열등지, 다른 말로 비옥도가 가장 떨어지는 토지, 비옥도가 꼴등인 토지라도 뭘로? 소유권에 의해서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가 세트 메뉴야. 왜 세트 메뉴니? 그러면 공통점 있잖아. 한계지, 최열등지. 한계지, 최열등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튜넨의 위치지대. 자, 이 당시에 꼭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 당시 옛날에는요, 비용 중에 항상 어떤 비용이 제일 중요한 비용이었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수송비가 제일 중요한 비용이에요. 수송비가. 뭐 공장을 운영하든, 농부가 곡물을 경작하든, 사람들이 뭘 하든 수송비가 제일 중요했어요. 왜 그러냐? 교통수단이 너무 열악했거든. 교통수단이. 그래서 제가 이거 강의할 때 생각해 보라 그랬어. 내가 어디 김포평야, 우리 여기 김포, 이 김포평야 저기 전북을 말하는데 그냥 여기 김포로 합시다. 이천까지 가지도 말고 이 김포에서 내가 농사를 지어. 그러면 요 곡식 팔라고 어디로 가야 돼? 한양 가야 될 거야, 한양. 그러면 우리가 조선시대 때 여기 넘어가려 그러면 뭐 도로가 있었겠어, 없었겠어? 없어. 그래서 꼭 뭘 들고 가? 우리 달구지에다가 곡식 싣고 왼쪽에는 꽃감 들고 가서 호랑이 나타나면 꽃감 하나 주고 호랑이 나타나면 꽃감 이렇게 가야 됐잖아. 이게 항상 뭐가 문제였다고? 수송이 문제였다고. 수송이. 이게 옛날 시대니까. 자, 그래서 항상 좋은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수송비가 적게 드는 위치야. 그 수송비가 적게 드는 위치가 그냥 서울 주변의 농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위치가 지대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에 의해서 지대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거야. 그래서 필수성에는 항상 좋은 위치가 어디니? 그러면 시장이지, 시장. 시장의 근교가 좋은 위치다라는 거죠. 좋은 위치. 왜? 수송비가 적게 드니까.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면 돼. 자,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있어. 중요한 거. 시장과 가까운 위치가 좋은 위치야. 좋은 위치. 왜? 수송비가 적게 드니까. 그럼 이 좋은 위치를 달라는 농부들이 많겠어, 적겠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 좋은 위치에 토지를 어떻게 배분합니까? 결국 입찰에 붙인다고. 입찰. 그리고 입찰에 붙이면 결국 누가 이 좋은 위치를 가져가는 거예요?
지대 지불 능력이 좋은 사람이 이 위치를 가져가는 거죠. 자, 그래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토지 이용 형태, 작물 재배 형태야. 토지 이용 형태 우리 필수서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 여기는 왜 낙농업이, 여기는 감자가, 왜 여기는 쌀이 경작되나요? 이런 토지 이용 형태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그럼 항상 입찰에 의해서 결정된다니까. 그러니까 지대지불 능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귀에 안 들어오죠? 그래. 그러니까 뭐가 떠올라야 되냐 그러면 필수서에 이 그림이 떠올라야 돼. 이 그림은 떠오를 거야. 안 떠올라? 우유, 쌀, 감자 이렇게. 여기가 시장이고. 왜 시장을 중심으로 여기까지는 우유가, 여기까지는 쌀이, 여기는 감자가 이렇게 재배됩니까? 지대지불 능력 입찰에 붙이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현대 감각으로 말하면 마두역 근처는 대부분 상업용이 형성되어 있다고. 이게 마두역, 역 근처는 왜 상업용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이게 현대 감각으로 말한 토지 이용 형태야. 역 주변에는 왜 상업용이 있어요? 왜? 역 주변에는 항상 지대가, 임대료가 높아. 근데 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용도가 상업용이지, 상업용. 그러니까 결국 지대지불 능력이 높은 상업용이 마두역, 역 근처를 자리 잡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토지 이용 형태, 작물 재배 형태는 뭐에 의해 결정됩니까? 지대지불 능력. 자, 알론소 입찰지대는 자, 튜넨까지가 농촌토지 이론이야. 튜넨까지가 농촌토지 이론이야. 그리고 알론소는 튜넨의 이론을 어디에? 도시에 적용시켰습니다. 이게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에요. 그래서 필수서에서 꼭 요 표 그림이 떠올라야 돼, 이게. 자, 입찰에 붙여. 여기가 시장이야. 그리고 여기가 우유, 쌀, 감자. 이러면 여기야. 여기까지는 누가 어떤 이용을 합니까? 보면 여기까지는 우유를 재배하는 농부가 지대를 제일 많이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낙농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유, 낙농업. 그리고 여기까지는 쌀을 재배하는 농부가 지대를 제일 많이 재배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쌀이 경작되고 여기는 감자가 경작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 가장 높은 요 부분들을 쑥 연결하게 되면 요걸 우리는 입찰지대라고 부른다고. 입찰지대 곡선. 그런데 알론소는 이게 튜넨의 이론이야. 튜넨의 이론을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도시로 적용했다고, 도시로. 튜넨까지가 농촌토지 이론이고. 그럼 도시로 어떻게 적용했어요? 아니, 우유, 쌀, 감자, 시골티 가잖아, 시골티. 그래서 어떻게 이걸? 주거, 상업, 공업, 이렇게 그냥 도시로 바꿨다는 거지. 그래서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은 별다른 내용이 없어. 그냥 튜넨의 이론을 그대로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게 튜넨의 농촌토지 이론을 도시로 확장시켰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입찰지대가 뭔가를 물어봐. 입찰지대는 입찰에 붙여서 뭐가 결정된다는 거야. 지대, 입찰 경쟁을 통해서 지대가 결정이 된다. 자, 항상 토지를 입찰에 붙이면 입찰에 참여자는 항상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맥시멈으로 입찰에 참여하겠죠. 자신이 지불하고 수 있는 맥시멈으로. 그래서 입찰지대는 항상 최대 금액. 이게 잘 나온다고. 최대 금액. 자, 다시 봐요. 눈치가 위치지대하고 입찰지대, 여기 이게 더 오히려 눈에 안 들어오나 봐. 리카르도의 차액지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는 대충 그냥 삘이 오잖아. 자, 위치지대는 위치에 의해서 지대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이 근시에 위치가 좋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니? 그럼 시장 근처야. 시장 근처여서 뭘 줄일 수 있으면 수송을 줄일 수, 수송비를 줄일 수 있다면 좋은 위치고, 그래서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 그러면 토지 이용 형태가 뭡니까? 그럼 그냥 쉽게 시장을 중심으로 이쪽은 낙농업이 이렇게 재배되고, 이쪽은 쌀이 경작되고, 이쪽은 뭐가 감자가 이렇게 경작이 돼. 왜 이렇게 여기는 낙농업, 여기는 쌀, 여기는 감자가 경작이 되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는 토지를 달라는 농부가 많아. 그래서 무조건 뭐 붙여? 입찰에 붙인다고. 입찰에 붙이니까 당연히 지대지불 능력. 여기는 누가 낙찰을 받았겠어? 낙농업을 하는 농부가 낙찰을 받았겠지. 왜? 이 사람이 지대를 제일 많이 제시했으니까. 여기는 쌀을 재배하는 농부가 지대를 제일 많이 제시했으니까 여기는 쌀이 경작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왜 여기는 낙농업이, 여기는 쌀이, 여기는 감자가 라는 토지 이용이 결정됩니까? 결국 입찰 경쟁을 통한 지대지불 능력으로 결정이 됐다고. 그러면서 제가 현대감각으로 설명하는 게, 왜 지하철역 근처에는 상업용 부동산이 많나요? 이놈이 지대를 감당할 능력이 제일 높으니까. 우리는 왜 마두역 근처에서 못 살아? 우리 학원 봐봐. 우리 학원도 마두역 뽀짝 옆에 저쪽이 반대편에 저기 학원을 위치하고 싶지. 근데 왜 못 가? 요쪽이 2배예요, 저쪽이. 요쪽이 2배예요, 저쪽이. 요것도 지금 감당 못해서 지금 죽겠는데, 요쪽도. 그러니까 모든 토지 이용 형태는 입찰 경쟁이 들어가고, 그리고 입찰 경쟁에 들어가면 결국 지대지불 능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지대지불 능력에. 이게 토지 이용 형태, 작물 재배 형태, 지대지불 능력 세트면이야. 자, 그리고 튜넨의 이론을 어디로 확장시켰다? 도시로 확장시킨 게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게 똑같아. 튜넨도 알론소도 입찰지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튜넨은 농촌토지고 알론소는 도시토지고. 그리고 입찰지대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입찰 경쟁으로 지대가 결정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맥시멈 금액이 된다고. 왜? 입찰에 참여하면 최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니까 낙찰받으면 최대 금액이 지대가 되더라.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하자고. 리마튜알은 기본이야. 리마튜알. 자주 나오는 게 준지대라고. 준지대는 뭐는 아닌데 뭐처럼 취급하는 거야. 지대는 아닌데 지대처럼 취급하는 거야. 그럼 지대는 무엇입니까? 토지의 사용대가지. 토지의 사용대가. 토지의 사용대가가 지대잖아요. 근데 지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토지의 사용대가가 아니라 기구의 사용대가. 기구 등의 사용대가. 다른 말로 토지 이외의 생산 요소에 대한 사용대가, 기구 등에 의한 사용대가, 토지 이외의 생산 요소. 준지대는 토지는 아니라는 거 아니야. 토지처럼 취급하는 거니까. 자, 준부동산은 부동산이야, 부동산이 아니야? 부동산이 아닌 놈을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거죠. 이게 준부동산의 본질은 뭐죠? 부동산이 아닌 놈을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하는 거니까 본질이 동산이라니까. 동산을 부동산처럼 취급합니다. 또는 권리를 부동산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면 준지대는 토지에 대한 사용 대가가 아니야.
그럼 뭐에 대한 사용대가야? 기계, 기구 등의 사용대가를 지대처럼 취급합니다. 기계, 기구 등에 대한 사용대가. 기계, 기구를 뭐라고도 표현해? 토지가 아니라 토지 이외의 요소에 대한 사용대가. 토지 이외의 생산 요소에 대한 사용대가. 기계, 기구 등에 대한 사용대가. 자, 그러면 이제 해보자고. 우리가 1장에서 동산과 권리를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과 권리를 부동산처럼. 동산과 권리 중에 비싼 애들이 있어.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부동산처럼 뭐에? 부동산처럼 뭘로 취급하고 싶다고? 담보물로 활용하고 싶다고. 담보물로. 예, 됐죠? 자, 그런데 여기 봐. 기계, 기구 등의 사용대가를 토지의 사용대가인 지대처럼 취급하는 이유가 있어. 뭔가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 그 공통점이 뭐니? 토지는 희소한 재화야. 토지는 희소해. 그래서 토지를 빌려주고 받는 사용대가. 지대는 폭리를 취할 수 있겠어? 적은 이익을 취할 수 있겠어? 그렇죠. 토지를 사용하고 토지를 빌려주고 받는 그 사용대가는 대단히 높았다고. 왜? 토지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당시가 옛날이라 그랬어. 이 당시에 기계, 기구도 부족했겠어? 널려 있었겠어? 부족했다고. 그러니까 지대처럼 뭘 취할 수 있어? 뭘 취했다고? 폭리를 취했다고. 사용대가 중에 토지에 대한 사용대가나 기계, 기구 등에 대한 사용대가가 가장 높았다 이런 거야. 왜? 토지는 일단 희소하고요. 토지는 뭐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니까. 자, 기계, 기구. 이 당시에 기계, 기구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았으니까 빌려주면 무조건 높은 지대를 받았어요.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 토지는 영원히 양이 제한돼 있어. 근데 기계, 기구는 영원히는 아니지. 사회가 발전하면서 점점 기계기구는 빠르게 공급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 준지대는 항상 공급이 제한된 언제만? 단계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단계만. 그래서 시험은 영구 있다, 영구 없다. 영구 없다. 여기 연산콘이라고. 영구 없다. 이 정도만 갖고도 이해하면 돼. 자, 지대는 토지에 대한 사용 대가야. 근데 준지대라고 했으니까 지대는 아닌데 지대처럼 취급하는 거야. 그러면 지대가 아니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토지 이외에 토지가 아니라 토지 이외에 생산 요소를 빌려주고 받는 대가, 사용 대가. 정확히는 기계, 기구 등의 사용 대가 또는 기계, 기구 등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를 지대처럼 취급했다고. 왜요? 기계, 기구도 이 당시에는 토지처럼 대단히 희소했어. 그러니까 토지를 빌려주고 받는 지대처럼 막대한 지대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지. 그게 비슷하다는 거야. 그게. 자, 그런데 기계, 기구는 차이가 있어. 토지와. 어떤 차이가 있나? 토지는 영원히 공급이 제한되어 있지만 기계, 기구는 시간이 흐르면 공급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래서 항상 공급이 제한된 언제만 단기에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라는 거야. 공급이 제한된 단기에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런 게 있어. 우리 경제학에서 아주 유명한 표현이야. 지대 추구 행위. 지대 추구. 지대라는 게 토지의 사용 대가죠. 생활에서 뭔가 지대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말했죠. 고전 이론에서는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긍정이라고 봐, 부정이라고 봐? 기본적으로 부정이라고 봐. 왜요? 토지는 자연이 공짜로 준 선물인데 왜 지대를 받니? 거기다가 지대는 폭리야. 폭리를 취해. 폭리를. 그래서 지대 추구 행위하며 폭리를 취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폭리를 취하는 걸 말합니까? 그러면 공급을 제한시켜서 폭리를 얻는 걸 지대 추구 행위라고 그래. 왜? 토지는 기본적으로 공급이 제한되어 있죠. 공급이 제한되면 빌려주고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뭔가 지대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폭리를 취하는 거야.
그런데 왜 어떤 식으로 폭리를 취하나요? 공급을 제한시켜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자격증에 도전할 때는 사회에 뭐라고 말해? 아유, 시험 좀 쉽게 나와서 올해 그냥 싹 좀 합격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런데 자격증을 취득하는 순간 마음이 바뀌어. 어떻게 바뀌어? 아니, 중개사 자격증이 너무 널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 뭘 확 재요? 공급을 확 줄여야 될 것 같아. 그게 이거 지대추구행위야. 지대추구행위라. 공급을 제한시켜서 폭리를 얻고자 하는 걸 우리가 지대추구행위라고 그래요. 이게 대표적인 거야. 우리가 자격증만 취득하면 어떻게 해? 1년에 100명씩만 뽑읍시다. 중개사. 나까지만 딱 하고. 자, 그래서 암기를 좀 해요. 암기를 이게 앞에서부터 쭉 한번 읽기도 하고 뒤에서부터 다시 읽기도 해. 일단 가끔 나옵니다. 준지대. 지대가 아닌 놈을 지대처럼 취급해요. 그럼 지대가 아닌 놈이 뭐예요? 기계, 기구 등에 대한 사용 대가를 지대처럼, 토지 이외의 생산 요소에 대한 사용 대가를 지대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왜요?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서 기계, 기구 등도 폭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유사하다 이런 거예요. 단 기계, 기구는 공급이 제한된 단계에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거꾸로. 자, 알론소 입찰지대는 누구 이론을 베꼈다? 튜넨의 농촌토지 이론을 도시에 적용했어요. 그리고 입찰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는 항상 어떻게 참여해? 내가 제시할 수 있는 맥시멈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그래서 내가 당첨되면 결국 얼마의 지대를 내야 됩니까?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맥시멈이 지대가 되는 거라고. 요만큼을 제시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튜넨의 위치 지대는 오히려 이거밖에 안 나와.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를 만들어내더라. 그리고 튜넨의 위치 지대에서는 이게 잘 나와. 토지 이용 형태. 아니, 왜 여기는 감자가 재배돼요? 여기는 쌀이 재배되고 현대감각으로 하면 왜 역 근처에는 상업용이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뭐의 차이야? 지대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지대지불 능력에. 상업용은 지대지불 능력이 좋으니까 어디 옆에 있을 수 있고 역 근처에 있을 수 있고, 주거용은 지대지불 능력이 극히 낮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 역하고는 떨어져서 저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지대지불 능력의 차이로 그 활동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토지 영형태가. 자, 그리고 절대지대는 소유. 그 다음에 리카르도의 차익지대는 비옥도. 자, 지금 우리 1시간 했네. 1시간. 자, 10분 쉬었다가 더 갑시다.